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그게 지인이 됐건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던 간에 말이죠. 원래 저는 사람을 그리 믿지 않는 편이었어요. 저에게 믿을 수 있는 관계의 마지노선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믿는 마음도 어떤 일에는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거든요. 그렇게 발등이 찍히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결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과 영원한 단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품을 것인가 말이죠. 제가 주도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쯤에서 제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내린 결정은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지금부턴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와 남편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예쁜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믿음직하고 든든한 사람이었고, 전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결혼한 뒤에도 다행히 남편은 제 기대만큼 좋은 배우자가 되어줬고, 전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닌 것이 결혼 생활인데, 제 경우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모두 좋아서 걱정이 없는 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시아버지가 일찍 떠나셔서 삼형제를 키우느라 시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을 보내시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억척스러우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살갑고 다정한 편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홀대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투박하고 표현이 많지 않은 대신 늘 저희를 염려하고 신경 써주셨고, 딱히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시키시는 분도 아니셨죠. 그리고 결혼한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분도 아니셨고요. 그저 자식들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하시며 자식들이나 며느리들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족들 모두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려고 하고, 저와 형님 동서지간에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 집안에 큰 소리가 날 일이 없었죠. 특히나 큰형님께서 집안일을 잘 관장하시고 늘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시는 덕분에 저는 형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큰형님과 인자하신 시어머니를 잘 따르며 저희 집안엔 늘 평화와 화목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더 바랄 것 없는 시댁 풍경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장남으로 집안의 기둥 같으셨던 아주버님께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며 가족들 모두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좋은 분이셨기에 저도 아주버님의 사망 소식이 몹시 괴롭고 힘들었어요. 남편도 의지하던 큰형을 잃은 것이 믿어지지 않는지 상조 노릇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눈물바다였어요. 하지만 가장 상심이 컸던 건 역시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보낸 형님이셨겠죠. 어머니께서도 자식을 먼저 앞세울 줄은 모르셨는지 한동안 시름에 빠져 힘들어하셨고, 남편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형님께서도 제정신일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먼저 남편 잃은 그 속이 어떨지 차마 짐작도 되지 않았던 저는 마음 편히 위로를 건넬 수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찾아가며 큰형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고 저는 홀로 외로워할 형님을 챙겨드리며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고 힘이 되어준 덕분에 저희는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덕분인지 어머니께서도 형님께서도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며 잃었던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만약 나였다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 어머님과 형님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형님이 더 대단한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동서, 그동안 나 챙겨줘서 고마웠어. 어머님 신경 써준 것도 고맙고. 어머님 챙기는 것도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괜히 나까지 동서에게 기대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네. 미안하긴요, 형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원래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전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동서에게는 너무 고마워. 어머님 챙기기만으로도 바빴을 텐데 나까지 들여다봐주고 고생 많았잖아. 이런 가족들이 아니었으면 나도 정말 못 견뎠을 거야. 그래서 말이야. 앞으로 내가 어머니 챙길 테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 그동안 동서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고생이라뇨. 근데 형님이 어머님을 챙기신다니. 형님 계속 시댁이랑 왕래하시려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그냥 형님이 혹시 새 출발하시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꾸 나더러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하라고 하시지만 난 우리 남편 보내고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더라. 이런 내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우리 남편 잊어버리고 우리 어머님 모른 척하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난 그래도 남편 하나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아들까지 먼저 보내셨잖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봐야 우리 어머님 밥만큼 따라가겠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님 챙겨드리려고. 그냥 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동선 신경 쓰지 마. 형님이 일찍이 혼자가 되셨기에 가족들 누구 하나 형님의 새 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어머님이 더 걱정이라며 새 출발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가까이서 어머님을 챙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모습에 저는 같은 여자로서 또 며느리로서 형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형님을 볼 때마다 늘 형님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살림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늘 그렇게 깊은 성품으로 사람들을 챙기시는 모습도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런 형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저는 시어머니만큼이나 형님을 더 챙기게 됐죠. 그렇게 저희 동서지간은 변함없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어려운 일을 겪으며 이전보다 더 끈끈해지며 가까워졌던 것도 같네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떠난 뒤에도 저희 집안은 어느 때보다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화목한 집안에 잠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건 바로 저희 막내 시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삼형제 중에서도 유독 막내 도련님이 어머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막내라서 그런 건지 좀 철이 없어서 아직도 노는 걸 좋아하고 예측되지 않는 즉흥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은 일찍이 독립해 혼자 지내고 있었고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저도 결혼해서 도련님 얼굴을 자주 볼 일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야 오랜만에 만났고 그동안에도 가끔씩 연락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식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도련님이었죠.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한 만큼 어색할 수밖에 없었지만 식구들은 한 가족이니 살갑게 대하려 노력하고 어떻게든 가까워져 보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런 식구들의 노력을 모르는지 자꾸 엇나가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재력이 좀 있으셔서 그런 건지 도련님은 독립해서 혼자 지내면서도 어머님에게 용돈을 받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용돈뿐만이 아니라 도박에까지 사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평소에도 어머님은 막내 도련님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아주버님 장례식 이후 홀어머니가 걱정됐던 건지 갑자기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 지내게 됐고 저희는 갑작스러운 도련님의 등장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도 도련님 걱정 때문인지 얼굴이 어두워지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는 어머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마음 붙이고 가까워지면 도련님도 정신 차리고 철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고 다 같이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죠.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는 또다시 식구들 모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여행을 다니시면서는 슬픔도 있고 즐거워 보이셔서 저희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과 자주 여행을 가려 했어요. 그런데 가족여행을 떠난 당일 갑자기 도련님이 말도 없이 사라지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버린 건지 연락도 안 되고 저희는 없어진 도련님을 찾느라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도 못했어요. 이럴 때 형님이라도 계셨다면 분위기를 잡아주셨을 텐데 형님이 지방에 사는 친구 딸의 결혼식에 가시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날따라 형님이 안 계셨죠. 결국 도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행을 잔뜩 기대하셨던 어머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지셨습니다. 결국 도련님 때문에 속상해지신 어머님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고 저희는 별 소득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도착하신 어머님은 먼저 차에서 내려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 후 저와 남편은 차에 있던 짐을 내리며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어머님 많이 속상하신가 봐. 그러게 말이야. 하긴 어머님도 속이 상하시겠지. 그래도 다 같이 여행 다니면서 진철이 녀석 마음 잡혀가는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말썽이니 실망도 더 크실 거야. 그럼 어떡하면 좋지? 우리가 어떻게 어머님을 풀어드려. 이럴 때 형님이라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저와 남편은 마음 상하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그런 어머님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하나 상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좀 뒤에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계단 1층 아래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혼자 들어가시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신 듯 보였죠. 어머님! 건드리면 안 돼! 잘못 건드렸다가 더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당신은 119에 신고 먼저 해줘. 남편이 너무 놀라 몸이 먼저 앞서는 저를 제지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며 우선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19에 신고를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구급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저희 어머님을 실어가며 저희는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됐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어머님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충격적이라 어머님이 잘못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온 가족이 제발 아무 일이 없길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숨 놓을 만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지가 마비되어 목 아래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셨어요. 거기다 입 주변에도 문제가 있으셨는지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셨습니다.
내일 검사를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박경복 씨 상태는 전신마비인 상태십니다. 사실 CT나 MRI 상으로는 신경이 눌려 있거나 손상된 흔적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계단에서 떨어지시면서 꽤 많은 양의 충격을 받으셨고 그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라 전신마비라는 단어에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에서 촉발된 것 같은데 박경복 씨께서는 지금 말씀을 못하십니다. 이것도 시간이 흐르거나 다른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눈을 깜빡이시는 것밖에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네요. 가족분들께서 놀라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환자분께서도 놀라신 상황이니 가족분들께서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 표현이나 과한 의사소통은 자제해 주시고요. 청천벽력 같은 비보에 가족들 모두 몸이 휘청거렸어요. 물론 큰 사고를 겪고도 저희 곁에 있어주신 게 어딘가 싶었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신 분께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셨다고 하니 이를 어떡하나 싶었죠. 저희 잘못 같았습니다. 남편과 짐을 정리할 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곁에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싶었어요. 마음이 무거웠고 머리가 멍해 있던 중 형님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셨죠. 형님에게는 사고 당시 상황과 함께 지금 어머님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그날 자신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어요. 내가 어머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모두 나 때문이야. 막내 도련님이 중간에 사라졌다고 했을 때라도 올라가야 했었는데. 그게 왜 형님 탓이에요. 같이 있으면서도 어머님 모시지 못한 저희 탓이지. 죄송해요, 형님. 형님 안 계실 때는 저희가 어머님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희 때문에. 아니야. 두 사람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막내 도련님은 말도 없이 사라졌지. 어머님께서는 그런 막내 도련님 행동에 실망하셔서 기분 나쁘시지. 거기다 잔뜩 챙겨온 짐도 신경 써야 하고. 한 사람만 더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내 역할이었는데 괜히 내가 자고 온다고 해서.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아셔? 그리고 일어나셔서 따로 하신 말씀은 없으셔? 나를 찾진 않고? 어머님 의식은 찾으셨는데 충격 때문인지 잠드셨다 깨어나셨다 반복하세요. 검사 받고 나와서는 아직 안 깨어나셔서 저희도 얘기를 못 나눴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못 하신대요. 그것도 충격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을 못 하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우리랑 대화를 전혀 못 하시겠네? 듣지도 못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듣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 근데 막내 도련님은 아직도 연락이 안 돼? 네. 아무래도 또 어디서 도박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있나 봐요. 막내 도련님도 진짜. 그럼 우선 어머님께 가보자. 아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내가 맏며느리인데 이런 일은 내가 전해야지. 두 사람은 마음 좀 진정시키고 있어. 어머님 깨면 부를게. 형님께서도 갑자기 날아든 비보에 많이 놀라고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금방 정신을 차리시고 든든한 형님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역시 형님이다 싶었고 그런 형님이 자책하게 만들어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저희만 밖에 나와 마음을 진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형님을 따라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로 갔어요.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마음 좀 달래지. 아니요, 저희도 괜찮아요. 오히려 형님께서 더 놀라셨을 텐데 밖에서 좀 쉬세요. 아니야. 난 어머님 보고 있는 게 마음이 놓여.
어머님 깨셨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세요. 괜찮으시구나. 그럼 어머님 어쩌다 사고가 나셨는지 기억하세요? 계단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던데 기억나시면 한 번 깜빡, 아니시면 2번 깜빡여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안 나신다는 게 맞죠? 그럼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여행 출발했던 건 기억나세요? 어머, 이걸 어째... 어머님 기억도 다 나지 않으시는가 봐. 이걸 어떡해. 어머님 죄송해요. 모두 제 탓이에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어야 했는데 제가 없어서 어머님께서 이런 사고가 나셨나 봐요. 전신마비와 말씀까지 못하신다는 걸 전하려던 순간 어머님께서 기억마저 온전치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계속된 충격적인 일들에 가족들 모두 망연자실했어요. 특히 형님께서 좀 전과 달리 많이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힘을 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미약한 가능성이었지만 어머님의 재활을 도와 조금이나마 거동이 가능하시게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죠. 그러려면 어머님 곁에서 주 간병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은 제가 나서서 하기로 했죠. 원래였다면 형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 입에서 어머님을 돌보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선수를 쳤어요. 형님께서 저보다 훨씬 어머님을 잘 알고 잘 모시겠지만 이번엔 제가 어머님 곁에 있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형님께서 너무 큰 자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못하시고 기억도 없다고 하시자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려 보이셨거든요. 어머님만큼이나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게 형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주 간병인이 되기로 했죠. 그렇게 이번에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머님을 간병하는 첫날이 됐죠. 그런데 그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분명 전신마비에 말씀을 못하신다고 했던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말을 걸어오시더니 일어나셨거든요. 어머님! 다 간 거니? 이제 아무도 없지? 그럼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네가 나 좀 도와줘. 어머님, 움직일 수 있으세요? 말씀도 하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의사 불러올게요. 그리고 형님도 방금 나가셨으니까 형님도 불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의사도 네 형님도 부를 필요 없어. 아니, 부르면 안 돼. 첫째 걔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걔 부르면 어떡하니? 누구도 들이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리고 네가 날 꼭 도와줘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움직일 수 있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왜 여지까지 안 움직이시고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설마 계단에 떨어지신 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어머님께서 저희 속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못 움직이는 척, 말 못하는 척 한 건 맞는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건 진짜다. 정말 굴러 떨어졌어. 나 죽다 살아난 거라고. 그리고 나 사고로 계단에서 떨어진 거 아니다. 걔가 날 계단 밑으로 밀었어. 네? 어머님을 계단 밑으로 민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첫째, 바로 네 형님. 방금 나간 네 형님인 성이 말이다. 걔가 날 계단 밑으로 밀었어. 전신마비라고 한 어머님께서 벌떡 일어난 것도 놀라 까무러칠 일이었는데 어머님을 계단 밑으로 민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 썩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큰 사고를 당한 어머님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수도 있으시고 제가 그동안 바로 옆에서 보아온 형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착각하시거나 꿈에서 꾼 내용을 현실로 여긴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사고 당하시고 그 충격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밀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인데. 그리고 어제 형님 저희랑 같이 안 있었잖아요. 친구들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거 잊어버리신 거예요? 형님 병원에 온 것도 어머님 검사 끝나고 난 뒤였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네. 첫째 걔가 날 밀었어. 그러니까 어제 너희가 차에 있는 짐들 정리하고 있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바로 서재로 향했단다. 뭐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거기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비가 오길래 닫으려고 간 거지. 근데 거기에 첫째 걔가 있었어. 서재에 있는 금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물론 그땐 나도 걔가 첫째인 줄 몰랐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걔가 내게 달려든 거야. 그러더니 내 입을 막았고 그 잠깐 실랑이를 벌였는데 걔가 날 밀기 시작하더구나. 그러다 내 뒷발이 푹 빠지는 걸 보고 날 계단으로 밀려는 걸 알았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 힘에 밀려 계단 밑으로 떨어졌고. 근데 그때 보게 된 거야. 마스크 뒤에 있던 얼굴을. 내가 뒤로 넘어가면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게 그 마스크에 걸렸단다. 걸리면서 마스크가 벗겨졌고 걔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 익숙한 얼굴이라 그 찰나의 순간 얼마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는데도 알 수 있었어. 바로 네 형님 첫째 성이라는 걸. 나 쓰러지고 정신 잃은 거 맞아. 병원에 와서야 정신이 들었고. 근데 내가 본 그 얼굴은 확실하다. 첫째 걔가 맞다니까? 그날 걔가 거기 있었어. 형님이 거기에 왜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왜 숨어서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형님에게 죄를 물으시면 될 걸 왜 마배인 척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날 걔가 날 밀었다는 걸 본 사람 있니? 나밖에 없잖아.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나랑 가까운 너도 첫째를 의심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믿겠어? 아까처럼 사고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지? 그리고 걔가 우리 집에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걔가 내 금고를 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없는 결혼식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그 집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우리가 갑자기 일정보다 하루 일찍 들어와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설마요. 어머님의 이야기에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였던 형님이 어머님께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행동을 했다? 거기다 그 이유가 돈이다?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너무 강경하셨죠. 그러던 도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나 남편이나 경황이 없어서 형님에게 병원에 와서 연락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형님이 이 병원을 찾아왔을까 싶었어요. 형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을 땐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남편이 연락했나 싶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님에게 전화했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전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의 말씀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쉽사리 어머님의 말을 믿지 못하자 어머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네가 아직도 못 믿나 본데 그럼 내 말대로 하면서 확인을 해보자. 어차피 나도 걔가 날 계단에서 밀었고 내 금고안을 열려고 했던 증거가 필요하니 그걸 확보할 겸 또 네가 그렇게도 믿는 첫째가 그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겸 걔를 떠보자고.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만 믿고 형님을 무작정 의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진실된 눈빛으로 열변을 토해내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을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세우신 계획을 듣게 됐죠. 어머님과 약속하고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형님 앞에서 일부러 남편의 흉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계획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었죠. 형님 오셨어요? 동서 고생했어. 별일 없었지? 그럼 얼른 들어가서 쉬어. 형님, 저랑 밖에서 밥 드실래요? 아니면 차라도. 어차피 어머님 방금 잠드셔서 몇 시간 동안은 형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 안 피곤해? 뭐 나야 상관없긴 한데. 근데 왜 집에 가서 먹질 않고? 집에 가면 뭐해요? 가봤자 그 이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입은 화딱지만 나지 뭐 좋다고 일찍 가겠어요? 동서 왜 그래? 두 사람 사이 좋았잖아.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싸움이요? 부부가 꼭 싸워야 사이가 나쁜 거겠어요? 싸우기 싫어서 참고 살아도 사이가 나쁠 수 있지. 저희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오랫동안 쌓인 게 엄청 많아요. 형님, 그 사람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맨날 가족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웃음만 보이니까. 근데 그게 전부 연기예요. 그 사람 실상이 어떤지 아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남편의 욕을 듣곤 형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제 입에서 남편 욕을 하는 날이 길어지고 많아지자 제가 하는 남편 욕에 맞장구도 치고 아주버님과 살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날의 일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냈죠. 그러니 내 속이 얼마나 탔겠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저 형님, 어머님 사고 난 그날 형님 2층에 계셨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그날 기억이 안 나? 나 그때 친구 딸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어머님 댁에 있어? 2층에 계셨잖아요. 저 형님 봤어요. 형님이 어머님 2층 계단 앞에서 미는 장면도 봤고요. 동서 미쳤어? 내가 어머님을 밀었다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 저 봤다니까요. 2층에서 뭔가 소란스럽길래 올려다 봤더니 형님이 거기 있던데요? 뭐 어머님께서는 사고 때문인지 그날 형님이 밀었다는 거 기억 못 하시는데 제가 그날 봤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려드리면 그때 기억이 스멀스멀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머님께 그날의 일 떠올릴 수 있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시면 인정하실래요? 동서! 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헛소리 짓거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어머님께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 내가 그동안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짓거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형님 2층에 왜 있었어요? 돈 때문이죠? 어머님 금고에 있는 것들 노린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래요? 그럼 잘 됐네. 내 경쟁 상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난 거기 어머님 금고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 안에 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그 금고 안에 것들을 훔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물건을?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왜 그러긴요. 형님도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날 지방에 결혼식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족 모임 빠지고 2층에 있던 이유, 그 금고 때문인 거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형님이 어머님 곁에 맴돌고 그 금고가 멀쩡한 걸 보면 계획했던 것과 달리 금고 비밀번호가 틀렸던 거겠고. 동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동서 소설 써?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해요. 뭐? 뭘 같이 해? 내가 어머님 간병하면서 금고 비밀번호 알아낼 테니까 형님이 그 사이 금고 안에 돈 될 만한 것들 챙기라고요. 그리고 반반 나누기로 하고. 저 그 이후에 곧 이혼할 거예요. 애들도 거의 다 자랐고. 그동안 덮어놨던 갈등도 더는 덮어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혼해야죠.
그런데 이혼을 안 해도 제 손해예요. 형님도 아시죠? 우리 그이 돈벌이 얼마 안 되고 벌어놓은 돈도 얼마 없는 거. 그래서 애들 키운다고 그 사람 뒷바라지 한다고 보낸 아까운 내 청춘의 값을 보상받지 못해요. 그 보상, 그걸 어머님께 받으려고요. 그 금고 안에 있는 걸로. 근데 저 혼자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나중에 그 금고 안에 돈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님을 옆에서 간병하다 이혼한 날 의심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형님이 저와 목적이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 패를 닦아는 이유도 우리 같이 같은 목적을 이루자고 제안하는 거고요. 어때요? 뜸들이는 것도 없이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금고를 함께 털자고 제안하자 형님은 눈이 동그랗게 변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뭇거렸어요. 눈으로는 계속해서 절 살펴보면서 절 의심하고 있었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거짓말과 연기가 낯설고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히려 형님의 대답이 너무 늦어져 따분하다는 표정을 취하면서 최대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자 형님이 제 능청스러운 연기에 넘어왔어요. 동서,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정말 서방님과 이혼하고 어머님 돈 챙길 생각이야? 정말 나랑 그 금고 안에 돈 반반 나누고 싶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 혼자서 하기엔 위험 부담도 크고 나중에 의심받고 걸릴 확률이 너무 커요. 근데 형님이 저와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내 알리바이는 형님이 만들어주고 형님 알리바이는 내가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요. 어때요? 형님이 생각해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도 높고 위험도 낮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그렇긴 하지. 근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비밀번호는 동서가 알아낸다고 해도 중요한 건 결국 알리바이 아니야? 우리 두 사람이 어머님이나 가족들을 의심해서 벗어날 수 있는 알리바이. 네,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분업해야 해요. 우리 두 사람이 금고 안에 사라진 것과는 완전 무결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아낸 저는 절대 금고가 있는 2층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고 금고 비밀번호를 모를 거라고 여겨지는 형님은 어머님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그 집을 자주 드나들어야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선 1차적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겠죠. 성립은 무슨, 그건 동서만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잖아. 내가 그 집 드나들며 훔쳐간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무슨 내 알리바이가 돼? 그러니까 1차적인 알리바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그렇게 행동하면서 저나 형님이나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CCTV로 말이죠. 제가 그 일한 가족들에게 어머님 댁이 비어있으니 만약을 위해 집 내부를 비추는 CCTV를 달자고 말할 거예요. CCTV? 동서 바보야? CCTV를 달다니? 그건 경찰에게 나 잡아가라고 증거 만들어주는 꼴 아니야. 말씀드렸죠? 철저한 분업을 해야 한다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2층에 가는 장면이 하나도 없고 형님은 집에서 뭘 가지고 가는 모습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의심을 덜 받게 된다고요. CCTV에 범행이 찍힌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거라고요. 형님은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걸 1층 어머님 안방에 나눠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어머님 속옷이든 물건이든 간병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 사이에 담아서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수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럴듯하긴 한데 어머님이나 가족들은 몰라도 경찰까지 속일 수 있을까? 경찰이 CCTV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금고 안에 물건을 가져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떠보니까 기억이 뜨문뜨문 정확하진 않아서 그 금고에 뭐가 있는지 기억 못하세요. 아니, 기억하셔도 그게 맞는 기억인지 그 기억 뒤에 자신이 쓰거나 옮겼는지 확신을 못한다니까요? 우린 그 금고에서 물건들 빼고 그 다음 형님이나 제가 어머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집도 비어 있으니까 금고에 있는 물건을 은행에다가 맡기자는 식으로 분위기 조성시켜서 가족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금고 안을 확인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져갈 건 가져간 금고를 그걸 보고 가족들이 의심한다면 그때 경찰 조사받고 우리가 금고 안 물건을 가져간 정황이 없으니 완전하게 끝인 거고. 그때까진 형님도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설령 저 몰래 돈을 따로 빼돌린다고 해도 그 돈 썼다가 경찰에서 조사 들어오면 꼬리 잡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금고 안에서 뺀 돈이나 물건은 가족들에게 금고 오픈하고 혹시나 모를 경찰 조사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내 돈이다 생각하고 쓰자고요. 아시겠죠? 제 계획이 너무 일방적이기도 했고 갑작이라서 그런지 형님은 단번에 하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미심쩍어했죠. 하지만 자신 있어 하는 제 모습과 사고가 있었던 날 형님의 행동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압박이 됐는지 결국엔 제 계획을 따르겠다고 했죠. 그 말인즉 형님이 그날 가족들을 속이고 2층에서 금고를 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어머님을 2층 계단에서 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죠. 세상에, 형님이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확신에 차 형님이 2층 계단에서 밀었다는 말을 했을 때도 계단에서 떨어져 받으신 충격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니. 그 착한 얼굴을 하고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던 형님이 정말 어머님의 금고를 노렸고 잘못하다간 돌아가실 수도 있는 짓을 했다니 놀랄 노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겉으론 최대한 덤덤한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놀라서 상기된 얼굴을 형님이 계획을 수락해 한껏 들뜬 얼굴인 척 연기하고 있었죠. 덕분에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이제 다음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쉽게 넘어올 거라는 것 역시 예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 없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어머님과 다음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서두르지 말고 형님의 행동을 증거로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에게 설명한 위치 말고도 금고가 있는 방에도 CCTV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은 형님이 금고 안방에서 돈과 물건을 빼내는 장면을 확보만 하라고 하셨죠. 설령 돈을 따로 빼돌리든 쓰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고 형님 앞에서는 한 배를 탄 사람처럼 연기하며 CCTV 영상을 확보해 나갔어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형님이 시댁에 있을 시간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던 형님과 마주치게 됐죠. 동서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님은 어쩌고? 그리고 2층으로는 절대 올라오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동서 아니었어? 근데 이게 뭐야? 설마 나 못 믿어서 온 거야? 뭐 그건 아니긴 한데 그냥 잘하고 계신가 싶어서 와봤어요. 뭐? 그걸 지금 핑계라고 돼? 동서, 내 말이 맞지? 내가 돈 빼돌릴 것 같아서 나 감시하려고 찾아온 거지? 동서 정말 1억이야? 날 못 믿어서 일 망칠 수도 있는 행동을 하면 어떡해? 이 계획 동서가 짠 거잖아. 역으로 이용할 CCTV 알리바이가 필요하다며? 형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도 시어머니께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황이라 그 상황이 난감하기만 했어요. 말을 잘못 뱉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고 해명하지 않으면 형님에게 의심을 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저희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형님보다 먼저 와 있던 사람, 바로 어머님이셨죠. 넌 왜 죄 없는 둘째에게 그러니? 잘못은 네가 다 저질러 놓고.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를 어떻게... 그리고 움직일 수 있으세요? 그러게 말도 하시네요?
아니, 언제부터라니? 애초에 니한테 밀려 떨어졌을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 그동안 내 금고안에서 돈이랑 보석, 금괴 등등 잘 빼돌렸니? 얼마나 빼돌렸어? 뭐야? 어머님 그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밀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거기다 네가 네 입으로 둘째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잖니. 네가 날 밀었다는 걸. 근데 네 입으로 그 말을 뱉게 하기 전까진 나한테 증거가 없어서 네가 한 짓이라고 보일 수가 없겠더라고. 금고가 열린 것도 아니고 널 본 사람도 없으니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니?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단다. 그럼 동서도 어머님과 한패? 동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믿으라며? 우리 목적이 같으니 너만 믿으라며? 그럼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혼한다느니 시집살이가 뭐 어떻다더니 그 말 모두 거짓말이었냐고? 당연하죠. 솔직히 불만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 저희에게 잘해주셨잖아요. 특히 형님은 더 가깝게 지내고 더 잘해주셨는데 전 형님이 왜 이런 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묻고 싶단 말이다.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나 오늘 그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야. 그리고 넌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거고. 거짓말로 피해가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미 둘째와 대화 나누면서 녹음한 기록도 있고 여기 이 방 안에도 CCTV 설치해서 네가 그동안에 금고 열고 돈이나 물건들 빼돌린 행동 다 찍혀있어.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 어쩌면 내가 그 대답으로 널 용서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 어머님 말씀에 형님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질끈 감고 어머님의 금고를 노리게 된 이유를 말했어요. 저 이제 이 집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이가 죽었는데 제게 떨어질 몫이 있겠어요?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돈이 많으시니까 그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이 죽고도 어머님 곁에 머물면서 금고 안에 돈을 빼돌릴 날만을 기다렸다고요. 솔직히 어머님 계단에서 민 건 저도 놀라서 한 일이라 죄송한데요. 저 이런 짓까지는 안 해도 어머님 재산 받을 만한 몫은 있지 않나요? 그럼 먼저 인정해 주시고 제게 돈을 좀 쥐어주셨어야죠. 뭐?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내가 너한테 준 게 왜 없니? 진명이 죽고 네가 상속받을 때 내야 할 돈도 내줬지. 거기다 네가 새 삶을 찾을 줄 알고 내가 먼저 준 돈은 그 돈은 뭔데? 내가 그 돈 주면서 뭐라고 했어? 나중에 나 죽거든 다시 또 내 재산에서 네 목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은 조용히 받으라고. 애들 서운해할지 모르니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 그 정도면 내가 너 그동안 내 옆에서 진명이 옆에서 해준 값 쳐준 거 아니니? 그리고 너 왜 거짓말하니? 내가 너 알아보니까 네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더만. 잘하면 벌써 내가 준 돈 진명이에게 받은 재산 다 날렸을 수도 있던데. 너 도박하지? 너 도박 때문에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벌써 사람 시켜서 다 알아봤어. 네가 도박장 들락날락 하는 거. 근데 어디서 거짓말을. 그건 도박이 아니라 친목 모임으로. 세상에, 형님이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막내 도련님보다 더 크게, 더 중독되어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사람을 시켜 알아보셨던 거죠. 이제야 형님이 어머님 금고에 손을 댄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도박에 눈이 멀어 연로하신 어머님을 계단 밑으로 민 것도 밝혀졌죠. 너 내가 그간 정이 있어서 네가 해준 게 있어서 용서해 주려고 했다. 근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용서했다간 내가 죽은 진명에게 욕을 먹겠구나. 벌 받아야지.
그리고 도박 끊게 만들어야지. 너랑 얘기하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올 거고 넌 가족관계상 나와 가족이 아니게 됐으니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내 금고에 손을 댄 것도 또 나를 계단에 민 것도 죄로 인정될 거야. 그리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죗값 받아라. 죗값 받고 도박 끊은 다음에 제정신인 상태에서 우리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도박 안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그러니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이제까지 잘했잖아요. 좋은 며느리였잖아요. 그래, 좋은 며느리였지. 그 좋은 며느리 다시 되찾으려고 이러는 거고. 나 마음에 결정 내렸으니 너무 원망 말고 죗값 받아. 형님은 뒤늦은 용서를 빌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강경하셨습니다. 결국 형님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이전 행동으로 짧은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존경하던 형님이 또 사이가 한없이 좋던 형님과 어머님께서 이렇게 법정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게 가슴 아프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시니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든 생각은 어머님께서 옳으신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박만으로 죗값을 묻기 어렵다 보니 완전히 끊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막내 도련님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형님은 그곳에 들어가 도박도 끊고 혼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되돌아볼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징역을 마칠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가족이 알던 형님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된 일에는 저희도 잘못이 있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형님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지만 밝은 모습의 형님 얼굴을 보며 괜찮아졌다고 생각해 소홀해졌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다 도박에 빠진 거였죠.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또 출소 후 도박 관련으로 치료받겠다고 어머님 그리고 가족들과도 약속한 상태예요. 다들 어머님께서 형님을 신고한 이후 연을 끊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반대였어요. 어머님께서는 형님에게 자주 면회를 가셨고 다시 예전의 며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는 예전만큼이나 좋습니다. 제가 형님의 출소 이후가 기다려지는 이유기도 하죠. 이런 게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의지하는 게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며 전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